거대한 돌틈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은 밤, 구조대원들은 장비를 꺼내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 주변엔 당황한 듯 서성이는 사람들. 그날 이 안에는 누군가가 갇혀있다. 현장을 지휘하던 구조대는 동료들에게 그녀가 수직 통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중 한 명이 강하게 반발한다. 그녀가 들어간 곳은 수평 구간이었다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엇갈린다. 수직인가 수평인가, 만약 판단이 틀리면 구조 방식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 도대체 그녀는 지금 어떤 공간에 갇혀있는 걸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2013년 미국 테네시주 외곽 4명의 탐험가들이 탐험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들은 몇 주 전부터 새로운 대상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는다. 린다는 처음부터 폭스홀을 강하게 밀어붙인다. 지도에는 있지만 구조 정보가 거의 없는 미탐사 동굴이라는 점에서 그녀는 이곳에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3명의 동료 댄, 미카, 그리고 토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럼에도 린다는 자신이 앞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리고 탐험 당일 그들은 탐험 지점에 도착한다. 폭스홀 케이브는 깊은 숲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입구 앞에 선 린다는 끝까지 진지한 표정이다. 가볍게 숨을 고른 뒤 가장 먼저 하강줄을 손에 쥔다. 그들은 아직 그 동굴의 진짜 얼굴을 모른다. 그리고 이 탐험이 단지 진입이 아니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행위가 될 거라는 것도. 폭스홀 케이브의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하다. 초입은 비교적 넓고 부드러운 경사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통로는 가팔라지고 벽면은 미세한 균열과 이끼로 덮여있다. 사방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울려 퍼진다. 집안은 불안정하다. 발밑에서는 작은 자갈들이 자꾸 미끄러지고 벽면은 손으로 건드릴 때마다 먼지와 모래가 떨어진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곳에 도달한다. 좁은 크랙, 사람 한 명이 기어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한 틈. 햇빛은 물론 손전등조차 깊게 닿지 않는 암흑 속이다. 댄은 이 지점을 지나면 진입 방향이 바뀌고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지형이 예상보다 더 위험하며 이 구간은 기계적 붕괴 위험이 존재한다는 말을 반복한다. 하지만 린다는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고 이 틈 너머에 확장된 공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그녀는 들어가 보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무전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조건이 붙는다. 마침내 린다는 바닥에 몸을 붙이고 틈으로 들어간다. 몸이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그 공간엔 말은 없지만 누구도 불안을 부정하지 않는다. 틈 안으로 들어간 린다는 양발을 조여 기어간다. 통로는 처음 예상보다 훨씬 더 좁고 길다. 무전기를 통해 토비의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잡힌다. 그는 린다에게 현재 위치를 묻고 확인을 반복한다. 린다는 통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답한다. 조금만 더 가면 넓은 공간이 보일 것 같다는 말을 덧붙인다. 그녀는 멈출 수 없다는 듯 지금 이대로 돌아서면 나중에 더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도 덧붙인다. 무전기에서는 댄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다시 울린다. 이 구간은 지반이 약하고 이미 틈 안에서 작은 낙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다. 그는 통로의 각도와 압력 지점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고 지금 이대로 진입이 계속되면 무게중심이 조금만 바뀌어도 틈이 닫힐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린다는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바로 앞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다는 심정을 전한다. 어둠은 더 깊어지고 린다가 조심스레 몸을 밀어 넣는 그 순간 안반 어딘가가 무너진다. 뒤쪽 통로에서 돌가루가 떨어지고 작은 파편들이 흩날린다. 무전기가 순간 잡음을 낸다. 모두가 조용해진다. 동료들은 말을 멈춘다. 무전 속에는 오직 린다의 숨소리만 남아있다. 어둠과 불안 그리고 미지에 대한 집념이 그 공간을 채운다. 뒤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터진다. 무언가 무너져 내린다. 린다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보지만 좁은 통로 안에서 시야는 거의 없다. 몇 초 후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된다. 돌아갈 수 있을까? 틈의 폭은, 각도는, 하지만 그녀는 곧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감한다. 그녀가 지나온 좁은 경사 통로는 지금쯤 무너져 내린 자갈과 토사로 다시 메워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돌아갈 수 없다면 앞으로 가야 한다. 그 판단은 단순하지 않다. 린다의 얼굴에선 식은땀이 흘러내린다. 앞쪽은 급커브 구간이다. 지형도, 통풍도, 폭도 예측이 불가능한 가장 리스크가 큰 지점이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한다. 더 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이 아니라 지금 물러서면 다시는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박감
압박감에서 비롯된 선택이다.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른 뒤 몸을 틀고 어깨를 구겨 넣는다. 통로는 너무 좁다. 광배근과 갈비뼈가 바위에 밀착되고 양 무릎은 서로 부딪힌다. 팔꿈치 하나하나를 기점으로 천천히 몸을 밀어 넣는다. 좁은 곡선 안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몸을 밀어넣고 또 민다. 이 틈을 지나야 한다. 지금 멈추면 진짜 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다. 그때 그녀의 몸이 멈춘다. 움직이지 않는다. 심호흡을 해보려 하지만 가슴이 팽창하지 않는다. 바위가 양옆에서 폐를 쥐어온다. 숨이 들어오지 않는다. 린다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쓴다. 하지만 이곳은 위도 아래도 없다. 어느 방향이 위인지조차 감각이 사라지고 소리도 공간도 모든 게 막혀버린다. 그녀는 입을 열지만 소리가 작게만 튀어나간다. 산소가 거의 없다. 시간이 멈춘다. 가슴이 조인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머리 뒤쪽에서 울리는 두통 같은 진동이 몰려온다.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다. 공포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니다. 그건 몸이 느끼는 구조적 붕괴다. 린다는 그 안에 고요하고 압도적인 죽음 같은 정적 속에 홀로 있다. 무전기에서 마지막으로 들린 린다의 말은 희미하고 불분명하다.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끝부분이 끊기며 신호는 노이즈 속으로 가라앉는다. 순간 토비는 무전기를 붙든 채 린다를 반복해서 호출한다.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이미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 보인다. 이제 그들에게 탐험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사라진다. 남아있는 건 생존의 가능성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단어뿐이다. 1시간 반쯤 지나 구조대가 도착한다. 헬멧을 쓴 구조대장과 기술진들이 장비를 나르고 지형을 살핀다. 현장 구조를 정밀히 확인한 구조대는 그 통로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 피트처럼 작용하는 경사 통로라고 설명한다. 지형이 겉보기에는 평탄해 보여도 내부 구조는 하중이 아래로 몰리는 경사진 압력 지형이라는 것이다. 구조 기준으로는 이런 구조를 수직으로 분류해야 하며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훨씬 위험한 형상이라고 판단한다. 동료들은 혼란에 빠진다. 그들은 분명 수평 이라고 믿고 있었고 지금까지의 판단이 모두 그 믿음 위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구조대는 단호하다. 들 것은 들어갈 수 없다. 로프와 하네스만이 유일한 구조 수단이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지나왔던 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끌려 나올 수도 없는 위치에 산소도 없이 홀로 박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로는 너무 좁다. 하네스를 고정할 공간도 제한적이다. 통신은 불안정하고 산소 공급도 불투명하다. 구조팀은 한 명씩 번갈아 가며 좁은 통로로 들어가고 후방 지원 인력은 밖에서 무전을 수신한다. 좁은 틈에 몸을 집어넣은 구조대원은 안반의 구조를 살피며 보고한다. 경사가 예상보다 가파르고 하중이 통로 아래쪽으로 쏠린다고 말한다. 그 말은 지금까지 통로를 수평이라 여긴 동료들의 인식과 완전히 다른 상황을 의미한다. 동굴 내부는 어둡고 습하다. 조명은 깊숙한 곳까지 닿지 않고 무전도 여전히 간헐적이다. 린다의 반응은 없다. 그녀가 살아있는지 의식이 있는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모든 판단이 기술적 수치가 아닌 생존 확률과 신념 사이에 서게 된다. 시간이 흐른다. 90분마다 작업조가 교대되며 통로는 밀리미터 단위로 깎여 나간다. 지형은 불규칙하고 장비는 그에 맞춰 계속 재조정된다. 작업이 더뎌질수록 린다의 생존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가 무전으로 반복된다. 그때 구조대의 무전 수신기가 희미한 호흡음을 잡아낸다. 거칠고 불규칙하지만 분명 생존 신호라고 분석된다. 현장 분위기가 얼어붙고 곧바로 뒤집힌다. 모든 인력이 즉시 투입되고 구조 각도가 다시 조정된다. 안쪽에서의 정확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지만 구조대는 린다가 살아있다고 판단한다. 하네스를 밀어넣고 잡아당길 수 있도록 로프에 신호를 보낸다. 끌어올릴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다. 입구 쪽 보조대원들이 로프를 당기기 시작한다. 움직임은 느리고 조심스럽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말없이 바라만 본다. 그리고 새벽 3시 로프 끝에 묶인 린다가 천천히 입구 쪽으로 나온다. 린다는 구조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다. 저체온증과 탈수, 근육 손상, 경미한 폐압박 증상까지 그녀의 몸은 명백히 생존 한계선 가까이 도달한 상태였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한다. 며칠 뒤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당시 치료에 참여했던 간호사는 회상한다. 그녀는 회복 중 내내 한 가지 말을 반복한다. 자신은 다시는 동굴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그때 느꼈던 산소가 끊기는 공포와 홀로 남겨졌다는 절망감은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린다가 경험한 공포는 단지 몸이 끼인 채 숨이 막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녀가 겪은 진짜 덫은 스스로의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확고함이었다. 동료들은 분명 수평 통로라고 말했고 린다 역시 그렇게 인식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가 들어간 곳은 하중이 아래로 쏠리는 위장된 수직 경사 구간이었다. 그 오해는 우연이 아니었다. 좁고 어두운 통로 속에서 사람의 인식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는 방향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그 누군가가 지도를 펼치고 장비를 점검하며 좁고 어두운 구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지금 그들이 마주한 건 단지
돌과 흙이 만든 통로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건 보이지 않는 욕망이 만든 이름 없는 지옥의 입구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입구를 향해 들어간다.